우리가 마차에서 내리자 창문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나타나 짙은 눈썹 아래 커다란 뿔테 안경 너머로 우릴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잠시 후 우린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우릴 런던에서 여기까지 오게 한 기이한 과학자가 우리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나 외모 어디에도 기이하거나 괴팍한 구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키가 크고 진지하고 퉁퉁하고 체격이 큰 사람으로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교수다운 품위를 지니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눈이었다. 예리하고 꿰뚫어 보는 듯하고 너무나 영리해서 교활해 보일 정도였다. 교수는 우리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앉으시지요. 두 분 무슨 일이신가요? 홈즈는 유쾌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제가 지금 막 여쭤보려던 건데요, 교수님. 나한테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우린 캔버드의 프레스버리 교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단 말을 듣고 온 겁니다. 아, 그래요? 들었다고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렬한 회색 눈동자에 악랄한 성광이 번쩍 일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 문제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실수한 거라도 큰 해를 끼치진 않았을 테지만 아무튼 사과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흥미가 생겼거든요. 그런 부탁을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편지나 전보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설마 내가 선생을 불렀다고 주장할 셈은 아니겠지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니지, 말씀을 하셔야지. 선생이 대답을 하든 말든 쉽게 알려줄 사람이 있지요. 그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서 벨을 눌렀다. 벨소리를 듣고 우리가 런던에서 만났던 베넷 씨가 나타났다. 들어와, 베넷. 이 두 신사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런던에서 오셨다는구만. 내 편지를 자네가 다 관리하니 알겠지. 편지든 뭐든 홈즈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있었나? 아니요, 교수님. 베넷이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결정적이군. 교수는 환한 눈으로 내 동료를 노려다 보았다. 자, 선생. 교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선생이 여기 왜 왔는지 정말 수상하군요.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하. 불필요하게 침입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론 부족하오, 홈즈씨! 노인은 비명처럼 높은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악랄한 얼굴이었다. 교수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격렬하게 두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여기서 쉽게 빠져나갈 순 없지. 교수의 얼굴에 경련이 일더니 씩 웃으며 횡설수설 무의미한 분노를 쏟아냈다. 베넷 씨가 말리지 않았다면 우린 방에서 나오는데 꽤 애를 먹었을 터였다. 교수님! 교수님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세요. 대학의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홈즈 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베넷 씨가 외쳤다. 교수를 그렇게 불러도 될진 모르겠지만 잔뜩 골인한 우리의 주인공이 문에서 비켜섰다. 우린 얼른 집 밖으로 나와 조용한 가로수길로 들어섰다. 홈즈는 이 일 때문에 무척 신이 난 모양이었다. 우리의 학식 높은 친구의 신경에 좀 문제가 생긴 모양이야. 침입한 방식은 좀 조잡했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던 대로 교수와 개인적으로 만났으니까 뭐 됐지. 응? 왓슨, 교수가 우릴 쫓아오나 봐. 악당이 우릴 뒤쫓고 있어. 홈즈가 말했다.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다행히도 길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사람은 무시무시한 교수가 아니라 그의 조수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우리에게 달려왔다. 저 정말 죄송해요, 홈즈 씨. 사과하고 싶었어요. 베넷 씨, 그럴 필요 없습니다. 흔히 겪는 일인걸요. 이제껏 그렇게 화내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 딸과 제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교수님의 정신은 아주 멀쩡하다니까요. 아주 멀쩡합니다. 너무 멀쩡하죠. 내가 잘못 계산한 거요. 생각보다 기억이 훨씬 더 분명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프레스버리 양의 방 창문을 볼 수 있을까요? 홈즈가 말했다. 베넷 씨는 관목 사이를 헤치고 우릴 집 한쪽으로 안내했다.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창문이에요. 세상에. 거의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래쪽에 동굴이 있고 송수관도 있어서 발을 디딜 수는 있겠군요. 해봤는데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베넷 씨가 말했다. 그랬을 겁니다. 보통 사람에겐 분명히 시도하는 것조차 너무 위험한 일일 거예요. 홈즈 씨, 말씀드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이 편지를 보내는 런던의 남자 주소를 알아냈어요. 아마 오늘 아침에 편지를 쓴 모양인데 앞지에 주소가 남아있더라고요. 신뢰받는 비서가 할 일은 아니지만 달리 어쩌겠어요. 홈즈는 종이를 힐끗 쳐다보곤 주머니에 넣었다. 도락이라. 이상한 이름이군요. 슬라브 개일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요. 베넷 씨, 우린 오늘 오후에 런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더 머물 이유가 없어졌어요. 뭐 교수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미쳤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이제 우린 대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참아요, 베넷 씨. 상황이 곧 절정으로 치달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다음 주 화요일에 위기가 닥칠 거예요. 그땐 우리도 캔버드에 와 있을 겁니다. 그동안 힘드시겠지만 프레스버리 양은 그대로 런던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소. 예, 그거에 얼마든지요. 위험이 모두 사라졌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때까지 런던에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은 교수가 무슨 짓을 하든 방해하지 말고 놔두십시오. 기분이 좋기만 하면 별일 없을 겁니다. 저기 교수님이 있어요. 베넷이 깜짝 놀라 조그맣게 속삭였다. 우린 나뭇가지 사이로 키 큰 교수가 현관 밖으로 나와 똑바로 서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두 손을 앞쪽으로 흔들며 머리를 이리저리 돌렸다. 베넷 씨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곤 급히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곧 그가 교수와 함께 서 있는 것이 보였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심지어 격렬하게까지 느껴졌다. 그 노신사에 대해 두 가지는 분명해졌어. 잠깐 봤을 뿐이지만 그의 두뇌가 얼마나 명석하고 논리적인지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아주 폭발적인 성격이야. 이제 탐정이 자기 뒤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분명히 가족 중 누군가가 의뢰했을 거라고 의심할 거고 그 지점에서 분명히 폭발하겠지. 베넷 그 친구가 한동안 꽤나 불편하게 지내겠구만.
호텔 쪽으로 걸어가면서 홈즈가 말했다. 도중에 홈즈는 우체국에 들러서 존보를 보냈다. 저녁에 답신이 오자 바로 나에게 보여주었다. 커머셜 도로에 가서 도락을 보았음. 슬라브계 사람, 보헤미안, 노인, 대형 잡화점 운영, 머서는 자네를 만났을 때부터 줄곧 내 일상적인 업무를 도와준 친구지. 교수가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국적을 보니 교수가 프라하에 갔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뭔지는 몰라도 뭔가 관련된 게 있다니까 감사하구만. 내가 보기엔 현재 우리 앞엔 서로 아무 관련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건들만 줄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사나워진 울프 하운드와 보헤미아 방문 사이에, 아니면 한밤중에 복도를 기어다니는 남자 사이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무엇보다 가장 큰 수수께끼는 자네의 날짜 타령이야.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비볐다. 우린 그 오래된 호텔방 안에서 전에 홈즈가 말했던 유명한 와인 한 병이 놓인 탁자에 마주 앉았다. 그럼 날짜부터 먼저 보자고. 홈즈는 손가락 끝을 맞대고 마치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것처럼 말했다. 이 훌륭한 젊은이의 수첩을 보면 7월 2일에 처음으로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는 9일 간격으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지금까지 내 기억으론 딱 한 번 예외가 있었고, 따라서 8월 26일에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9월 3일 금요일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역시 딱 맞아떨어져. 이건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지. 교수는 9일마다 뭔가 강력한 약을 복용한다. 그 약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긴 하지만 매우 유독한 효과가 있다. 그의 타고난 폭력적인 성향은 그 약 때문에 더 강화된다. 그는 프라하에 가 있는 동안 이 약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런던의 보헤미안 중개인한테서 약을 공급받는다. 서로 잘 들어맞잖아, 왓슨. 하지만 걔 창문에 있던 얼굴, 복도를 기어다니는 건? 자자자자,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야. 다음 화요일까진 별다른 진전이 없을 테니까 그동안 우린 베넷과 계속 연락하면서 이 매력적인 도시의 편의시설이나 즐기자고. 다음 날 아침에 베넷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려고 우리에게 잠깐 들렀다. 홈즈가 예상한 대로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교수는 우릴 집으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대놓고 비난하진 않았지만 계속 거칠고 무례한 태도로 분명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엔 다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고 강의실을 꽉 채운 학생들에게 평소처럼 훌륭한 수업을 했다. 기이한 행동과는 달리 교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과 에너지가 넘치고 두뇌도 훨씬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알던 그분이 아니에요. 베넷이 말했다.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별일이 없을 겁니다. 난 바쁜 사람이고 왓슨 박사도 밀린 환자들을 돌봐야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하죠. 그땐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베넷 씨의 고통도 확실하게 끝내드릴 겁니다. 그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알려주세요. 그 뒤로 며칠 동안은 홈즈를 만나지 못하고 지내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전보를 받았다. 다음 날 기차역에서 만나자는 짧은 내용이었다. 캠퍼드까지 가는 동안 그가 해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고 교수의 집에도 그동안 별일이 없었으며 그의 행동도 지극히 정상이었다. 그날 저녁에 낡은 체커스 호텔 방으로 베넷 씨가 찾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오늘 런던의 그 사람에게서 편지와 작은 소포가 왔어요. 각각 우표 밑에 십자 표시가 있더군요. 건드리지 말란 경고의 표시죠. 그 외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증명되는군요. 자, 베넷 씨. 오늘 밤에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추리가 정확하다면 오늘 이 문제를 끝낼 기회를 맞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교수를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계속 바깥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교수가 방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조금 기다렸다가 들키지 않게 몰래 따라가요. 왓슨 박사와 나도 근처에 잠복해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전에 말한 그 작은 상자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교수님이 시계줄에 달고 다녀요. 그 상자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자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집에 힘 좀 쓰는 남자가 또 있습니까? 맥페일이라고 마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 잡니까? 마구간 위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이제 밤이 될 때까진 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만 가보시죠. 우린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에 우린 교수의 집 현관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관목 숲속에 자리를 잡았다. 날씨는 무척 좋았지만 제법 쌀쌀했기 때문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온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산들 바람이 불었고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흘러들어와 가끔씩 반달을 가리곤 했다. 우릴 이끈 기대와 흥분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이상한 일련의 사건들이 곧 끝날 것이란 내 친구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 철야 잠복은 상당히 비참했을 것이다. 9일이란 주기가 맞다면 오늘 교수의 상태는 최악일 거야. 교수가 이런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프라하에 다녀온 뒤부터였다는 것. 이제 프라하에 누군가를 대신하는 런던의 보헤미안 상인과 비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오늘 그자에게서 소포를 받았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교수가 무슨 약을 먹는지 왜 먹는지 몰라도 프라하에서 약을 구입해서 어떤 확고한 처방전에 따라 9일마다 약을 먹고 있는 건 분명해. 내가 관심을 가진 첫 번째 지점이 바로 9일이란 주기였어. 그런데 그의 증상이 정말 놀랍더구만. 혹시 교수의 손가락 마디를 봤어? 난 못 봤다고 고백해야 했다. 그렇게 두껍게 볼록 튀어나온 손가락 마디는 처음 봤다고 왓슨. 이봐 왓슨, 사람을 볼 땐 항상 손부터 봐. 그 다음에 소매 끝부분, 바지, 무릎, 구두 순이야. 그렇게 특이한 손가락 마디는 진화의 과정에서나 설명할 수 있는 건데. 홈즈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한 손으로 이마를 쳤다. 아이고, 이런 바보. 왓슨. 여태껏 그걸 몰랐다니 믿을 수가 없구만. 이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연관성을 놓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손가락 마디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 게다가 그 개, 그리고 담쟁이 동굴. 이제 정말 탐정을 그만두고 작은 시골의 농장으로 사라질 때가 온 모양이야. 응? 저기 봐, 왓슨. 교수가 나왔어. 이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야.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고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프레스버리 교수의 키 큰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잠옷 가운을 입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올 땐 분명히 똑바로 서 있었는데 금세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곤 팔을 축 늘어뜨렸다. 교수는 앞으로 걸어갔다. 교수에게 점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완전히 웅크린 자세로 손과 발을 이용해 걷기 시작하더니 매번
점점 더 힘이 넘쳐나는 것처럼 가볍게 휙휙 뛰어가고 있었다. 교수가 집 앞을 지나 모퉁이를 돌아가자 베넷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몰래 교수를 뒤따라갔다. 가세요, 왓슨. 얼른! 홈즈가 외쳤다. 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가서 집의 옆쪽 벽 맞은편으로 이동했다. 반달이 벽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서 담쟁이 동굴로 덮인 벽 앞에 웅크리고 있는 교수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갑자기 교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게 벽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분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발과 손으로 이 줄기에서 저 줄기로 건너뛰어가는 것이 마치 자신의 힘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달빛 속에서 잠옷 가운을 양쪽으로 펄럭이며 벽을 기어 올라가는 교수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박쥐 같았다. 하지만 이내 실증이 났는지 교수는 이 줄기에서 저 줄기로 옮겨가며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아주 이상한 자세로 마구간 쪽으로 기어왔다. 울프 하운드가 밖으로 나와 격렬하게 지어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주인의 모습을 보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격렬하게 지어댔다. 개를 묶은 쇠사슬이 팽팽해졌고 개는 간절한 열망과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교수는 사냥개가 닿지 않는 곳에 웅크리고 앉더니 온갖 방법으로 개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길에서 자갈을 한 움큼 주워 개의 얼굴에 던졌고 막대기를 주워 들고 개를 찌르는가 하면 개의 입 앞에 손을 뻗었다 뒤로 뺐다 하면서 약을 올렸다. 이제껏 홈즈를 따라다니며 온갖 기이한 광경을 봤지만 세상에 이보다 더 기괴한 광경은 처음이었다. 침착하고 위험 있던 사람이 개구리처럼 땅에 웅크리고 앉아 온갖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괴롭히는 모습이라니. 개는 이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었다. 일이 벌어진 건 순식간이었다. 쇠사슬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목걸이가 빠졌다. 목이 두꺼운 뉴폴랜드 용이라 원래 좀 느슨했던 것이었다. 금속 목걸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다음 순간 개와 사람이 서로 뒤엉켜 땅바닥을 굴러가고 있었다. 개는 분노로 포효하고 있었고 교수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교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개의 송곳니에 목을 깊이 물린 교수는 우리가 달려가기도 전에 이미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다. 다행히 베넷이 달려와 떨어지라고 명령하자 커다란 울프 하운드는 즉시 정신을 차렸다. 시끄러운 소리에 마구간 위의 방에서 자던 마부가 뛰어나왔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전에도 교수님이 개를 괴롭히는 걸 봤거든요. 조만간 개한테 물릴 줄 알았다니까요. 마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냥개를 묶어놓고 우린 교수를 그의 방으로 옮겼다. 내가 교수의 찢어진 목을 치료할 때 의학학위가 있는 베넷시가 도와주었다. 개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경동맥 근처를 파고들어서 출혈이 심각했다. 반시간쯤 뒤에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난 환자에게 모르핀 주사를 놓아주었다. 환자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제야 우린 서로를 바라보고 상황을 파악할 여유가 생겼다. 저 인류 외과 의사한테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안 돼요, 제발.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우리 집안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끼린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바깥으로 새나가면 소문이 퍼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대학에서 교수님의 위치와 유럽 전체에 알려진 명성, 그리고 따님의 감정을 생각해 주세요. 베넷이 외쳤다. 그렇긴 하죠. 가능하면 우리 손에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베넷이, 시계줄에 달려있다던 그 열쇠를 좀 가져다 주세요.
환자는 맥파일이 지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곧 알려줄 겁니다. 교수의 비밀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홈즈가 말했다. 들어있는 게 많진 않았지만 진상을 밝히기엔 충분했다. 빈 약병, 거의 꽉 찬 약병 하나, 피하 주사기, 외국인이 쓴 듯 삐뚤빼뚤한 필체의 편지 몇 통이 있었다. 봉투에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서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편지들이 분명했다. 각각 커머셜 도로 주소와 A 도락이란 서명이 있었고 안엔 새 약병을 프레스버리 교수에게 보냈단 송장과 돈을 받았단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봉투는 좀 달랐다.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쓴 듯한 그 편지엔 프라하의 소인이 찍힌 오스트리아 우표가 붙어 있었다.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홈즈가 봉투를 열면서 외쳤다. 존경하는 교수님께. 교수님이 다녀가신 뒤에 이 건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약을 복용하기로 결정하셨겠지만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험 결과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원의 혈청을 쓸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전에도 설명했겠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검은 얼굴 랑구르 원숭이 혈청을 사용했습니다. 랑구르 원숭이는 물론 땅에선 기어다니고 높은 곳에 잘 올라가지만 유인원은 똑바로 서서 걷고 모든 면에서 인간과 훨씬 더 가까우니까요. 모든 과정이 끝나기 전에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영국엔 현재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고 도락이 나를 대신해서 두 분께 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주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높은 존경을 표하며 H. 로벤슈타인. 로벤슈타인. 신문에서 그 이름을 본 기억이 났다. 젊음을 되찾는 불로장생 비약을 개발하고 있는 무명 과학자에 대한 기사였다. 프라하의 로벤슈타인. 로벤슈타인은 인간에게 놀라운 힘을 주는 혈청을 개발했지만 과학계에서 금기시 되었다. 그 근원을 밝히길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난 내가 기억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했다. 베넷은 선반에서 동물학 편람을 찾아왔다. 랑구르, 히말라야 산길석에 사는 검은 얼굴 원숭이로 기어다니는 원숭이 중 가장 크고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 설명이 아주 많네요. 감사합니다, 홈즈씨. 덕분에 악의 근원을 밝혀냈어요. 진정한 악의 근원은 올바르지 않은 사랑입니다. 교수는 자신이 젊어져야만 때늦은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면 자연의 발 아래로 추락하기 마련이죠.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다시 동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홈즈는 손에 들고 있던 약병 속에 투명한 액체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유통시키고 있는 위험한 독극물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더 이상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발할 위험은 얼마든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약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인간성에 대한 진정한 위험은 바로 그겁니다. 왓슨, 생각해봐. 세속적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쓸모없는 삶을 연장하려고 애쓰겠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을 거야. 결국 쓸데없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될 테고 세상은 완전 쓰레기장이 될 거 아닌가. 갑자기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몽상가에서 다시 활동가로 돌아온 것이었다. 베넷 씨, 이제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껏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
이젠 일반적인 가설에 쉽게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걔는 누구보다 빨리 교수의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달라졌으니까요. 로이를 괴롭힌 건 원숭이였고 로이가 공격한 건 역시 교수가 아니라 원숭이였습니다.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은 원숭이에겐 본능적인 즐거움이죠.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며 놀다가 우연히 프레스버리 양의 창문에 닿게 되자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거고요. 왓슨, 아침 일찍 런던으로 가는 기차가 있어. 그 전에 체커스에 들러서 차나 한 잔 마시고 떠나자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어다니는 남자 끝까지 읽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녹음은 잘 끝난 것 같은데 편집하다가 또 오점이 있을지 한번 봐야겠네요. 역시 여행을 다녀와서 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읽어야겠습니다. 그럼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